주십시오. 예, 저는 어깨동무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 신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평화영화제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북한 영화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북한 그리고 북한 영화를 이렇게 풀 버전으로 이렇게 상영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도 계시겠지만 왜 북한 영화냐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북한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동안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우리 집 이야기와 함께 북한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0분 동안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영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창한 자리인 줄 모르고 왔는데 굉장히 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국문학을 연구를 전공을 했고요. 남북한 춘향전 연구했던 것이 이제 북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분단 한 70년 넘었었잖아요. 76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남북한 사이에 소통이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면 이제 말은 통할까, 이야기는 소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잘 들리시던가요? 안 들리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강철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1이 나오고 2가 나왔는데요. 그 강철비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달았어요. 한국 영화인데도 북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밑에다 자막이 붙어가지고 자막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웃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저게 어떤 의미인지 상황 맥락이 몰라가지고 아마 좀 낯설었었던 게 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저 영화를 2018년도에 상영하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한 문화를 번역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문화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구나.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실제로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 북한 땅 주민분들이 남쪽에 와서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언어예요. 말은 다 통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북은 같은 말이고 같은 언어고 그런데 말은 같은데 의미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학에서 이제 언어라고 하지 않고 언어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이제 사과를 할 때 미안하다고 하느냐 죄송합니다라고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차이를 통해서 이제는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거리가 왔고 북한도 저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간이 얘기했었던 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2021년 아예 공식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작 출발점을 알리는 게 저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은 줄거리는 간단해요. 사회주의 우리 집안에서 저 주인공처럼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딱 전달하는 게 주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한 1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북한 영화는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고요.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정.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우리는 같은 집안에 같은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 울타리라고 하는 집 밑에서 북한을 상징하는 국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해서 완전히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남북관계나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민족 동질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주인공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2019년도에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말을 선언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 첫 번째, 저 영화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왜 저 주인공이 선택이 됐을까라는 게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혹시 왜 저 주인공 리정아라고 하는 인물을 영화를 토대로 했고요. 저 인물은 장정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었었고요. 7명의 부하를 키워가지고 김정일 청년 영예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왜 저 청년이 많은 청년들 중에서 모범이 됐을까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게 훌륭한 청년들 보면 뭐 일을 많이 했거나 과학 발명을 했거나 경제 건설을 했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저 청년이 선택이 됐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왜인 것 같아요? 북한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른바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 굉장히 큰 상처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었어요. 아시겠지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었고 국가체제가 위기상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꿈꿨던 건 뭐냐면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은 강성국가, 강성대국, 백두산 대국이라는 목표를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강성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게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문명국 시설을 인민들에게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하고 목표치가 차이가 너무 커요.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어제까지 굶어 죽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문명 수준을 누리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뭐냐면 아이들 교육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가 없어서 떠돌던 아이들을 국가에서 애육원, 보육원에서 데려다가 그 아이들이 꿈이 다를 수 있도록 키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김정은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덜어준 인물로 리정아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화면도 보면 이제 당대에 나가서 발표하는 모습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데 그럼 도대체 애국심이 뭐냐라고 뭘 가지고 애국심을 심어주냐라는 것이죠. 그 옛날 같았으면 어떤 영화 차이겠냐. 옛날에는 최고 지도자 김일성에서 손을 흔들거나 달려가거나 이런 모습으로 다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 북한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들을 해바라기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수령의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비유하거나 아니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온 위성처럼 수령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었고요. 근데 저기에서는 그 수령 대신에 뭐가 등장했냐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수령 체제에서 국가 중심 체제로 돌아가서 수령 체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국심을 심어주는 포인트가 됐었던 것이 바로 리정아가 입고 있는 리정아가 그 공화국 창건 날에 국기를 올려주는 것이었었고요. 그런 상징들을 쭉 심어놨습니다. 재밌는 게 주인공 옷 색깔이 한번 바뀌어요. 처음에 입고 나온 옷이 원피스, 북한에서는 달린 옷이라고 얘기하는 원피스를 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옷이 딱 바뀌어버려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대학생들 교복이고요. 대학생들 교복이 공식 행사복이면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옷 색깔입니다. 그때부터 아이들한테는 쫓아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진정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작 대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는 그냥 작가들이 작가를 씁니다. 이렇게 써서 대본에 선택이 되면 투자사에서 그 판권을 사가지고 영화 감독을 모집을 하고 스텝을 모아가지고 촬영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만들 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영화 왜 만드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북한은 이 모든 문화예술 체계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이 영화를 왜 만드는지를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 사업은 장경화라고 하는 인물이 상을 받았었고 그게 원형 스토리가 된 거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작가들이 대본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예술가들은 다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우리를 치면 이제 국방부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국회에 소속돼 있는 영화나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작가들의 대본이 올라가서 그 중에서 원영실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선택이 됐던 것이었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작품에서 얘기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뭘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3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 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 정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국가 간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줄거리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큰 우리 집 이야기에서 이건 일기장이잖아요. 일기장. 아이들이 태어나서 커가는 일기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라든가 국가 전체를 소설에 비유해서 국가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 뭘 할 것인가 하나하나 스토리를 써가면서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대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국가도 오랜 민족 역사 또는 이제 국가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또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역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오는 일종의 국가가 서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집 이야기는 앞으로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쓰여질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게 보면 리정아가 엄마의 바톤을 받아서 아이들 일기를 쓰고 있지만은 크게 보면 당연히 국가가 일기를 계속 아이들 키워나가는 일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저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저 영화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또 만들었어요. 저게 굉장히 인기 있었다. 하고 영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주인공, 영화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아이들 캐스팅했던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얘가 막내로 나오는데 실제는 얘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은철이가 은영이보다 한 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인기를 소개하는 이런 영상물도 나왔고, 여기 팬레터입니다. 팬레터 북한도 요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예전에 이제 성과 축하 편지라 그래서 엽서를 보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2016년에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왜냐하면 예술 영화를 2017년부터 만들질 않았어요. 한 편도. 이거는 이제 조선 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영화가 소개가 됐고요. 18살 처녀의 엄마 되기 프로젝트로 나오고 처음에 굉장히 순진하고 밝은 처녀의 모습으로 나오죠. 이런 꿈 많은 처녀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아이들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영화에서 제일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녀를 타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그녀를 원래 대본에는 뺨을 때린다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건 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장면이 포인트인 거죠. 이게 예전엔 다 수령님 사진이었었는데 저 수령님 사진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청년 미풍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 선구자가 되는 것은 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덜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화로 표현되어져 있고 북한의 모든 영화들은요 사람을 본받도록 만들어집니다. 스토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장면이 훌륭하거나 스토리가 좋거나 논리체계나 이야기 중심이지만 북한은 모든 영화가 다 주인공을 따라 배우도록 돼 있어서 가능하면 저게 영화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거는 영화가 아니야. 저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저렇게 따라 배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영화는 보면은 이거는 영화지 현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남북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범 청년으로서 이런 모습들. 요거는 이제 그 청년대회에 나가서, 모범 청년대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왜 저런 장면을 집어넣냐면 끊임없이 사실이라는 걸 재현시켜주는 거,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갔었다 그러면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영화 속에다가 편입을 시켜 놓습니다. 이 나머지 친구들은 없었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쑥 등장해가지고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예. 원래 7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3개월 동안에 저 실제 주인공 집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네, 생활하면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영화를 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각종 잡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방영을 몇 번이나 합니다. 2017년도에 방영이 됐고 18년도 9월 9일 날에도 방영이 됐어요. 9월 9일 날 공화국 창건일입니다. 시청률 얼마 나온지 아세요? 시청률 100%입니다.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보고 봐야 됩니다.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 다음에 반성문서는 생활총화에 가서 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군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청년 미풍을 앞장서라 그랬는데 첫 번째 자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화 시간에 졸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상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쟤도 저랬어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곧 정치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당에 살기 제도의 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받았던 표창장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장정화 인물이고 표창장을 받았던 것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영광 김정은 동지라고 한 노래의 배경화면으로 장정화하고 저 아이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꽃제비들을 국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덜어준 걸로 저 인물이 표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들에게 국기를 심어주고 나무 심는 거. 왜 나무 심는 장면이 나오고 왜 공장에 가서 연설하는 게 나오냐면 산림녹화 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수리마 올리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애육원 보육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자본주의하고 차별성을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국가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라는 것하고 교육제도에 대한 우월성을 늘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요거 이제 2019년에 나온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원래 애국가 말고도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가 등장을 해서 모든 공식 행사에 가장 먼저 불리고 있는데 그 노래 스타일하고 영화 장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나왔지만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전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은향이가 불렀던 노래 조국창가라고 하는 주제가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노래 부를 때 서 있는 모습 보시면은 하얀색 옷인데 빨간색하고 파란색 끝단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의 깃발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예술은 이런 방식으로 창작이 돼요. 처음에 뭐든지 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사인을 받아야 되고 저게 통과된 이후로는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원형 그대로 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등장을 했고 표현이 똑같아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식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신념을 간직하고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집을 보란듯이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2019년도에 나온 우리의 국기라고 한 노래 가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을 펼쳤는데 신문의 절반에 노래 가사가 실려 있어요. 그 노래가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이고, 우리 국기의 노래는 다시 앞서 얘기했었던 우리 국가 제일주의 나아가는 징후가 되는 노래죠. 이런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해도 우리의 국기라는 공연을 엄청나게 행사로 크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위한 공연도 우리의 국기라고 하는 것을 내서 뜬금없잖아요. 북한에서 그 국가 상징인 국가 상징이 제정된 게 194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다시 2019년도에 들어서 국가 상징을 다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가 상징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국호도 있지만은 국견, 국수, 국주 이런 것들을 최근에 김정은 체제만 해도 5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징표, 징후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그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북한 예술대표단이 가서 공연할 때도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신문에 국가 상징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조명의 핵심이 되었던 국기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보여주고 있고, 2018년도에 보시면은 국견 풍산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조는 참매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공군 1호기 이름이 참매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어하고 국주까지 만들어내서 애국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브랜드로 좀 쓰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사인 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 앞에 걸 보시는데 저는 여기 뒤에 보죠.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국수, 국가나무죠. 소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새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매입니다. 그걸 이제 집무실에 그림이 바뀐 거예요. 우리 대통령실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1월 5학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놓잖아요.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을 그려놓는데 김정은 직무실에 저 그림이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상징물로 그림을 지금 장식하고 있고, 국가주의 소나무 전시회를 하는데 왜 소나무를 하냐면 이게 국수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국화, 국어 이런 것들을 등등등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보면 왜 이게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쫙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2019년 1월 1일 날에 출발입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런 노래들, 국기, 국가, 그 다음에 국수, 국화를 담은 우표도 발행을 했고요. 네, 이건 아리랑 빛나는 조국이라는 예술 집단 체조하면서 여기에 보면 목란, 국화 목란 소나무, 그 다음에 여기 참매가 나르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인민들에게 이제는 우리 국가 시대이니까 긍지를 갖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옷차림들입니다. 옷에다가 국기를 새겨가지고 좀 새삼스러워요. 예전에는 보통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뭘 호명을 했었냐면 민족을 호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 민족, 당군 민족을 했지만 지금은 국가를 키워드로 한 이런, 요건 이제 풍산견인데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등장시켜서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미술 창작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국견하고 국화를 소재로 한 미술 창작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교육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상징물들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브랜드를 탄 책가방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저는 뭐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 국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주거든요. 평양주나 평양소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이런 국가주의 국가 상징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은 이거 2021년도 나온 선전화 포스터인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20분 정도 제약돼 있어가지고 시간을 일단 맞춰서 했고요. 한 5분 정도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한도 이제 보면은 이제 3대로 세습이 오면서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는 게 김정은 총비서의 나이 또래,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이 또래들이 남북 관계를 보는 시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관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달라졌고요. 지금 북한도 저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영화를 얘기를 드리자면 8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력하고 마치 같이 갑니다. 국가의 경제력하고 위상이 높아지면 그 영화나 문화 수준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영화를 제작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목적 달성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춰가지고 영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국가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때는 영화 내용 자체나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경직됩니다. 도덕이라든가 교육 쪽으로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유스러워지게 되면 방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도 같이 연동되는 것이지 뭐 영화 따로 정치 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그 2016년 이후로 예술 영화가 없었다 그랬는데 예.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과학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만화 영화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술 영화는 옛날처럼 영화 만들어서 선전선동을 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선전선동 사업은 당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고 영상 편집으로 와닿게 해야 되지 저런 거 하지 말고 영화는 국제영화제 쪽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화라고 하는 건 장치 산업이고요. 디지털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준만큼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 문제는 저희가 늘 접근하기 쉽지 않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알아서 사실 오늘 북한 영화를 직접적으로 본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북한을 요만큼이라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것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좀 열린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안타까운 건 아까 정말 그 단어가 이 대화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랄까는 평상시도 실감을 못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하고 북한 사회를 좀 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아주 조금 더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한번 크게 북한이라는 게 와닿던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군대 가서 제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쟤네들이 뭐 해가지고 그 제대가 날짜가 늦어졌다. 그럼 그때 북한으로 딱 잡힌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한번 2000년도에 한번 평양을 갔었다. 그러면 그때 북한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늘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일정 정도 좀 고착이 되어 있고요. 영화를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뭐 훈련이라든가 준비라든가 상황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고 있고 다음에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이슬람 세계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라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 세계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사회 자체를 가지고 있고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다음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기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지금 부산평화영화제에서 북한 영화를 이번에 상영한 게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은 영화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상영한 거고 저희가 상영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70년 이상 분단되면서 너무나 다르다. 말도 알아듣기 힘들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어느 모습일까? 상대를 알아야지 평화도 가능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통일부 지원을 받게 되면 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